서울대의대가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병원의 진료를 30일 중단하고요. 1일날 단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대와 또 서울대병원은요. 우리나라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번 사직에 대해서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차피 사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돌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뭐 정부 탓도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보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부터는 교수님들 잘못이 좀 크다.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뭐 여기서 논의를 좀 하자라고 지금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그 이름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개혁 대상도 아닌데 의료개혁위원회에 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어쨌든 총선 결과가 나오고 정부가 대패했잖아요. 정부 여당이. 네. 정부 여당이 대패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로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고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속대로 하듯이 짜고 지금 투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뭐 또 이거 내일 또 이슈에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그런 말 하면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직 하시는 날 돼서 봐야 할 것 같아요. 5월 1일이 그 이제 마지노선이잖아요. 네네. 5월 1일 돼 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분들이 말로만 사직하겠다고 사직을 안 한다. 이건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밖에 볼 수 그렇죠. 없을 거예요. 말은 했는데 사직 안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하니까. 그렇죠. 교수님들 밑에 환자분들 몇 네, 명입니까? 엄청 많죠. 한 명당도 예, 그렇고. 그분들이 어쨌든 그 환자분들 네. 목숨을 걸고 있는 건데 그쵸, 뭐 정치적으로 목숨을 뭔가 걸고 쇼잉을 있는데, 위해 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행을 하는 거는 좀 이따 두고 봐야 결과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약속대련에 그쳤다고 하면은 네. 아 정말 환자들한테 큰 위험이 될 거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들이 뭐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 네. 교수님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별로 큰 지금 의지는 좀, 없어 네,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5월 1일 돼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조국 당대표가 대선 출마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면서 일갈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조 대표의 이번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분이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제 이분께서 선거하실 때 말씀하신 게 뭐 대법원 판결 받고 뭐 징역 받으면 징역 살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요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2027년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게 조국혁신당 지금 당내 상황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의 지금 현재 당내 기류는 단독 생존은 불가능하다. 민주당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지금 계산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거를 또 비춰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은 당의 당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 출마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은 잇따라 대통령과 오찬을 거절하면서 벌써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항상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했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조선제일검 이런 네. 별명을 얻었는데 뭐 결국에는 조선제일검이나 별명을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선제일검이다 이런 뜻도 사실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대통령하고 거리 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통령과 이 거리 유지를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네. 지금 인연을 맺어 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로 본인이 탈피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분이 검사셨기 때문에 뭐 본인이 신청하시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시겠지만은 네. 이분이 또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면 정치하고 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또 몇 년씩이나 거친다는 거는 또 앞에 뭐 정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크나큰 모험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네.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분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만이 지금 대통령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새로운 이미지 구축 어떻게 변신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요. 최근 홈페이지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회 주최자에 오르면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또 실행은 취약했고 의사소통에 대해 엇박자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개입 때문에 잼버리 행사가 실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구원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좀 봐도 좀 제가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한국 정부가 대회 주최자에 오르면서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다. 그래서 한국 정부 탓이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대회를 주최하는 곳이 지금 세계 스카우트 연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이야기한 거를 물론 이제 주무부처죠.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반박을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잼버리 관련해서 이제 여성가족부 책임이 아니다라고 또 보여지기 위해서 뭐 감사원 같은 거는 감사기관을 통해서 전라북도청과 그리고 이제 요걸 준비했었던 뭐 그 지방지자체에 책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또 감사 보고서가 조용히 나왔는데 감사 보고서 결과 보니까 뭐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전라북도는 사실 잘못한 게 없다. 전라북도 화연 기자들이 또 해명한 거 보면은 우리는 이거 하고 싶다고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안 줬다.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줬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전라북도청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성가족부는 방관자 입장에서든 주최자 입장에서든 책임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본인들이. 줘야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잼버리를 개최하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스카우트 연맹보다 잼버리 더 잘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시는 게 왜 매 선거 때마다 여성가족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여성가족부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뭐 일례로 이제 그 디지털 성폭행 같은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큰 일을 하는 거네요. 단순히 없애면 안 돼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거를 뭐 법무부에 그냥 주면은 이걸 잘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피해자 감수성이 없는 발언인 것 같고, 근데 자꾸 이렇게 좀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행동 보여주시니까 매 선거 때마다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이 보이니까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책임 회피하지 말고 여성가족부에서 잼버리 백서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실패했는지 잼버리 백서 위원장 모셔가지고 잼버리 백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잼버리 백서를 작성할 때 위원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제 위원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영 씨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스카웃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또 다른 곳을 노리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지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만 명 정도 지금 화면이 지금 피디님이 제가 없는 지금 제가 없는 라이브를 화가 났어요. 아니요, 가시면 안 돼요, 준용님. 아니 안 갔는데 뭐 화를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10만 명 정도 되는 유튜브인데 정치 관련한 유튜브예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스튜디오가 또 경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고정 출연해달라.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역할보다는 고정 출연이면 되게 역할이 작은 거거든요. 저는 좀 다양한 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리 때문에 흔들렸나요? 아니 거리를 보고 제가 위치를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기도까지 어떻게 갑니까? 위치가 가까웠다면 흔들렸나요? 고려는 해볼 수 있겠죠. 고려, 어머 이게 잘 감독님 또 화나셨어요. 저희와 함께 해요. 그거는 뭐 그 피디님께서 뭐 얼마나 또 잘 하시느냐에 따라 또 달려있지 않을까. 협박인가요? 협박이라고 문다 하시면 협박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용 씨가 있어야 저희 경남 포스트가 돌아갑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를 이건 재밌는 소식이 아니네요. 재미없는 소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없는 소식. 재밌는 소식은 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재명 당대표를 다음 당대표로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원내대표도 이재명 당대표 대선 후보 당시 대변인을 지냈던 찐명 박찬대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친이계가 독주하는 이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선 이재명 그 선대위 대통령 후보 나와주셨을 때 대변인을 맡으셔서 이제 친 이재명으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인의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국토위로 바꿨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을 바꿔가면서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보수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막 질의할 때 본인이 잘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호위무사다 이런 별명을 좀 얻으신 분인데,
뭐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분으로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민주당이 180석을 했고 이러나 네. 저러나 그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180석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과정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180석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당내 문제가 더 많았다고 하면 사실 이 의석수는 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신임하고 그리고 선수도 높고 그리고 당내 기여도가 높은 박찬대 의원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합의 추대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많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독이 될 수도 있다. 예, 물론 대표를 안 하고 있으면 관심도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2년 동안 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쉽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좀 관리형 당대표 필요하다. 관리형 당대표. 민주당의 과거 정세균 의장님이나 김한길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누가 관리형 당대표가 돼야겠느냐?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조정식 의원 같은 분들이 이럴 때 네. 관리형 당대표로 딱 나서 주시면은 네.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거든요. 네, 저도 친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네.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네. 안정적으로 당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뭐 누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아니라고 해서 누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반기를 들겠습니까 당내에서? 안 들죠. 이재명 얼굴로 선거에서 다 당선된 분들인데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재밌는 소식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연일 SNS에 일침을 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이번에는요. 푸바오는 고향에 간 판다에 불과하다면서 왜 아이고. 집착하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거 지금 푸바오 팬들이 굉장히 열을 내는 그런 글일 예.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네네. 집착하는 대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도 대통령이 집착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누구나 각자 다 집착하는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을 또 생각해 보면 네.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민주당계 정치인들은 네. 워낙에 우리 사회 소수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본인이 소수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발언 쉽사리 못 해요. 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 소수자 인권 챙겨줘야 된다라고 발언했던 사람들과의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 친한 거는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얼굴 알고 지내는 것도 무시 못 하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런 발언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이제 푸바오는 그냥 판단데 왜 집착하느냐라고 하신 거는 푸바오를 좋아하는 20대 여성들하고 평소에 정치적으로 교감하실 기회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이런 안 좋은 네. 어떤 설화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미랑 이야기하면서 네. 이병헌 나오는 그해 여름 이야기했잖아요. 네, 했죠. 근데 그해 여름에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뭐 음. 이제 이병헌 씨가 그 만호사에 대한 전설을 듣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데 네. 수혜 씨는 꿋꿋하게 이거 전설 이거 재밌지 않냐면서 우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병헌이 그거에 감흥을 해서 만호사에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영화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수성 없는 이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딱딱하다. 그렇죠. 좀 공감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현 대구시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50대 이상 여성들로부터 지지층이 확 떨어지는 그런 네.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수성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네. 여성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지 않나. 이제는 좀 물론 과거에 또 무야홍 해가지고 무조건 뭐 홍준표가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대람들이 여러 지지를 보내줬지만은 네. 뭐 이게 남자들만 다 찍어준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이제 홍준표 마음에 또 숨겨져 있는 또 여성스러운 면모를 좀 꺼내야 되지 않나. 음. 대통령 되시려면 그런 거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네. 생각이. 여성스러운 면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아직 상상이 안 돼가지고요. 있을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있을 예. 겁니다. 있을 건데 한번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이슈 토크인데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호 지시로 비서관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면서요. 최근 박연성 국무총리 내정설 등을 언론에 흘린 비서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대통령실 비서라고 하는 직함은 네. 그냥 이게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직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원래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비서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방 못지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역할이 아니고 이제 이분의 정치적인 상황, 정무적인 상황, 오늘 일정 아니면 뭐 경제적인 자문 이런 종합적인 걸 다 해주는 게 비서란 업무거든요. 네. 그리고 비서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공무원이 뭡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실 비서관들 정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비서관들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 하마평에 뭐 박영선이 오른다 이게 언론에 노출됐었을 때 네.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비서들이 괜히 이런 거 흘려가지고 정부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님들이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중이나 본인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을까요? 여러 안에서 여러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네. 여러 이야기 나온 끝에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비공개로 한번 노출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두고 정치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 정치적으로 보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란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군기반장 역할을 하시면서 네. 대통령실이 좀 기강해이해진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양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네. 계속 지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대통령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비서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일반 기업에서 그냥 비서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쓰시면 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데는 대통령 비서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정치 역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좀 지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